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두 분,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 주자급끼리 맞붙어서 가장 큰 관심 지역구 중에 한 곳이죠. 인천 계양을 TV토론회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의 불꽃 튀는 토론회 주요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짧게 해주십시오.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차관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같이 만나서 논의한 거 맞습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네.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협의한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그게 뭐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물어보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같이 유동수 자, 의원실에서. 공통 질문과는 지금 관계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수 여기까지 의원이 듣겠습니다. 한 거를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게 의원실에서 아니지 같이 않습니까? 만났다고요. 통합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군데가 있는데 1,000억씩 주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며 여기 지역만 1,000억 주고 딴 데는 안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 하여튼 본인은 저는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네, 예, 다 답변 봤기 시간을 때문에.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방해하지 좀 마시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착공식 때 안 오셨죠? 차관이었죠.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저는 그때 부산 갔습니다. 자, 예, 언론이 가장 많이 기사화한 부분 추려본 겁니다. 토론회는 지난 1일 녹화돼서 어제 방송됐는데 녹화 당일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걸 두고도 양측에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되기 전부터 관심을 끌었는데 설전이 계속 오가는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상일 평론가부터 관전평 풀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공방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 그게 만약 있었다면 기사화가 많이 됐겠죠.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다 지역을 위한 토론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원희룡 후보는 지역에 좀 계속해서 그 지역, 그 전체 선거, 전국의 전체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역 정책에 집중하면서 한 방이 좀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뭐 잘 방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대로 방어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쫓기는 입장이고 원희룡 후보는 좀 추격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한편의 권투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물론 우리 영상 구성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예. 집요하게 원희룡 후보는 이제 인파이터형 복서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제 펀치를 쉴 새 없이 날리는 그런 형이었고 예. 이재명 대표 후보는 이제 빙빙빙 외곽을 걷돌면서 이제 잽을 날리면서 이제 이른바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계속 진행됐는데 뭐 당연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1월부터 지역을 누볐으니까 아주 디테일에 강하니까 디테일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뭐 어찌됐건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잘 방어했다. 원래 이제 뭐 이런 경우에서는 승패가 그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명룡대전이 정말 이번 선거의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것을 입증했던 저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명룡 토론전이라고 해도 될 것 정도로 이제 뜨거웠는데 계양을 유세 현장에서도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잠시 볼까요? 권력이 아닙니다. 공정과 30년 국회의원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큰 권력이 아니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예, 최수영 네, 평론가. 네. 갈수록 좀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게 상징하는 그 함의가 큰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전국의 기저로 흐르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의 기저를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자신들의 지지로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기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대승과 압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긴다 치더라도 만일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다면은 낙선한다면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른바 사당화를 심판한 거죠. 그러면 정치 심판이 저기서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전국 단위 선거는 국민의힘을 심판함으로써 그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개항을 선거에서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진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사당화를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균형이 잡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구도를 만들어서 한번 본인이 마지막 역전을 해보자고 굉장히 지금 쉴 새 없이 접근하면서 잔펀치를 날리는데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 개항을은 그 말하자면 아주 큰 단위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집중하는 원희룡 후보의 전략이 먹힌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전체 선거의 어떤 그 승패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로서.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뭐 시간 틈을 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원희룡 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올 때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종 어떤 도발에 가까운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유독 에피소드가 많은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유세를 하는데 그 주변을 뺑뺑 돌면서 뭐 화면에 같이 잡히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신사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선사해 줬잖아요. 야, 들어줘라. 저렇게 뭐 한 세 번째 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들의 품격이 저것뿐이 안 되니 좀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에 좀 매몰되고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그냥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집중하고 그 상대 후보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투샷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슈화 시키려는 거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믿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 당 대표로서 지원 유세도 다녀야 하는데 재판까지 나가야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죠.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발언도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이 됐군요. 네. 네, 김상희 평론가. 여당에서는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네, 입장에서 국회의원 됐고 네. 당대표 됐으니 어쨌든 그것도 뭐 부적절하도 그동안 비판을 네, 해왔는데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뭐 출마, 당대표 출마를 저는 비판했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뭐 국민을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어떤 오해를 받기 쉽상이기 때문에 저도 비판을 했었고요. 그렇게 저도 비판하는 가운데 저는 또 검찰한테 또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수사를 잘 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뭐라는 거를 아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드러내면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정권 심판으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눈에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탄압의 의구심도 좀 든다라는
그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과거에는 독재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재판은 사법부의 네. 영역 아닙니까?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검찰이 이거를 시기나 아니면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했어야죠. 물론 방어자는 방어권을 어떻게든 행사하려고 했겠지만 그게 검찰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약에 지나치게 방어권이 쓰여진다고 하면 국민들은 저건 심하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하는 모습이 한쪽에는 저렇게 막 강하게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기 편 쪽이라고 우리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쪽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 국민 신뢰나 지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요, 저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선거에 치명적인 마이너스로 그 작용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고 의구심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방탄의 오해를 줄 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도 예. 공정하진 않다. 뭐 이런 네.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수영 평론가. 근데 이제 야당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들도 뭐 개인 사정 있으면 뭐 재판 연기해 준다. 제 일당 대표로서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두 번 해야죠. 연기해 주는 것도. 이게 화요일 재판부가 하는 건데 보십시오.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올라올 때 단식해서 그때 그 후유증 때문에 좀 연기된 재판 측면이 몇 달 못했죠. 그다음 올 1월에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함으로써 또 한두 달 또 재판 못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원래 선거법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하나 기소 후 6개월 되도록 결론 하나 났습니까? 거기 허위사실 유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 입장에서 검찰이 이거는 유능력과 무능력을 다툴 일이 아니라 재판부가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 가서 뭐 몸이 아프다고 또 빨리 나오고 상대방 얘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또 재판을 빨리 끝내자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재판부가 언제까지 선거라고 또 특수성을 봐줘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 앞의 평등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지금 이 선거라는 게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 시기만큼은 사법자제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후보라는 신분은 보호받아야 될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을 존중한다면 요 시기만이 뭐 물론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 시기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여권 상황, 야권 상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이제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의정 갈등 이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 대통령실은 늘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정수 조정도 포함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타협안을 좀 가져와 보시라. 이건 뭐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이고 전공의들하고도 뭐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뭐 총리도 싫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건데 네. 공을 일단 그러면 의료계로 다 넘긴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의료계 한번 묻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통일된 안을 달라. 지금 의협 얘기 다르고 교수협이 다르고 전공이 달라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협상 파트너로 해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그럼 키맨들이니까 그럼 전공의를 만나보라 해서 대통령께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했잖아요. 바로 대통령 담화가 있는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태훈 정책실장이 KBS에 나와서 아주 열려 있다고 재해석을 해줬잖아요.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정책실장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고 의협 측도 우리가 영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협상과 절충의 여지가 이제 열린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반대가 심한 전공의들과 만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 골든타임을 정말 의협 측이나 전공의 측이 이걸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선거 전에 이게 타협되냐 안 되냐 이런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물꼬를 터서 더 이상의 국민 불평과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막아줘야지 이런 대승적인 모습으로 해야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성의 없는 자세로 저는 태도를 바꾼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료인들의 대국민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제 뭐 물꼬라도 좀 터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5일부터 지금 사전투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까지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여권에서는 어쨌든 뭔가 좀 합의하는 모양새. 네.
좀 만들기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도 중요하지만요. 선거를 생각한다는 느낌을 또 안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한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모여서 논의하자. 예. 좀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번의 해결이든 그 한 발자국씩 해결이든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익만을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업적만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정부로 의무가 있고 의사들이 국가의 독점적 그 지위를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환자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만나는 과정에서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 어떤 지지나 그 어떤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국민들이 다 생각해요. 이렇게 보고 주시하시지 있잖아요.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해결을 위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체로도 저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후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이 사흘째 현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오늘 공동검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사업 물품을 실제로 샀다며 제출한 증빙 서류에 대출 시점보다 수년 전 폐업한 업체 또는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업체명이 적혀 있는 사실을 새마을금고가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네. 여쭤보죠. 사실 이때가 국민들은 규제에 묶여서 네. 대출 받아서 아파트 그렇죠. 사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게 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 결과 곧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규제에 묶여서 대출을 제한받을 때요. 그럼 누가 제한했죠? 당시의 여권,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과 여권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그 대출 규제를 피해는 방법을 또 들었고 그걸 찾아서 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을 또 본인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일을 했다? 그거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 후보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국민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 그리고 속한 정당에서 중점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 무언가를 한 그 분의 말을. 저는요, 이것은요, 당연히 지금 어떻게든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도 이걸 개별 후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요, 공당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 후보로 냈잖아요. 그냥 저처럼 그냥 당원의 한 명이 아니잖아요. 공직 후보라는 거는요, 당의 중요한 위치를 당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면 뭐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제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게 좋은데 지금 그 선거라는 너무 중대사가 있으니까 그거에 정무적인 걸 따져가지고 지금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면 정무적인 적어도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데 어떤 영향을 줄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지역구가 지금 그 장성민 후보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민 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는 건데 이것을 어쨌든 민주당이 가져와서 재보궐로 다시 가게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은 건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수도권에 악영향을 줘서 10석, 20석, 30석을 떨어뜨리게 한다면은 그것 또한 또 안 되니까 바로 뭐 제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책임 있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공직 후보를 낸 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다음에 국민에게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개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당에서 지금 정무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정무적으로 이제 접근할 부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준영 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떠났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분명히 탈법과 불법의 소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원래 이게
행정안전부가 원래 검사 감독기관인 거죠. 그래서 그 검사에만 투입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투입됐다는 건 이 사안이 그만큼 이제 중차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그 11억 원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그다음에 그게 위조 서류라든가 혹은 가짜 서류를 제공해서 했다면 분명히 이거는 사문서 위조에다가 배임도 할 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하자면은 의도적인 거짓이 개입됐다. 이거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팔아서 갚겠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음주사고 내고 차 팔면 다냐? 그런 측면에서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당에서는 개인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문제 특히나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정의 가치 이 문제는 예. 매우 휘발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관리가 되면은 여기는 지역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접 지역에서 500표, 1000표 차이로 갈리는 그런 수도권 접전 지역에 발생하는 건 굉장히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문석 후보 지역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다른 지역구에는 이게 정말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민주당이 서민정당 그다음에 가치를 표방했던 그런 서민대중정당이 그런 말하자면 표리부동한 그런 가치를 보여준다면 이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 정권 지지율,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쌓아올린 지지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 실책에 기인한 거라면 본인들의 실책은 더 크게 평가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짧게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당사자인 이화여대 또 위안부 할머니까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문제가 된 발언 하나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자, 이 발언에 이화여대도 지금 네. 사퇴 요구하고 나섰고 네. 여당은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후보들에게까지 지금 비판을 네. 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대 관련 발언 말고도 이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또 위안부 관련 발언을 두고도 네. 이용수 할머니까지 네. 김 후보가 뭐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네. 비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당사자들까지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저하고 친한 분이기도 한데 후보 자격이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권고를 해서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사과도 SNS로 몇 줄 올리고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우리가 당에서 계속해서 사과 요구를 했다는 거는 당에서 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권고를 했다는 거. 어쨌든 이거를 어쨌든 문제라는 건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뭐 제가 정부적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 당사자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하는 방법 우리가 다 알잖아요.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진정성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뭐 수모를 당하더라도 거기가 이해할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3자들도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원래의 원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본인은 역사학자잖아요. 예. 예? 근데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학술 연구 대회나 학술 발표입니까? 그건 아니죠. 역사학자라고 하더라도 대중하게 얘기할 때는요. 역사학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끼리 토론할 때는 얼마든지 학문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카데믹 프리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지점에서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정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한 유튜버의 유튜브에 나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뭔가 선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역사학자로서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저희가 볼 때는 당사자들한테는 인격살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역사학자로서도 아쉽고 뭐 진정성 있는 또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사과로 이제 봉합될 문제인지 최수영 평론가는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 이건 사과로 봉합될 문제가 아니죠.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굴림밖에 더 남습니까?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학자입니다. 조선 후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함으로써 정말 사람들로부터 눈살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건 100번 양보해서 아부의 영역으로 치더라도 자 보십시오. 원래 역사학자는 구체적인 논증과 사료로 입증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서에서도 일부만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걸 채록해서 그걸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고 역사학자가 팩트로 얘기해야지 소설가처럼 그 허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의 말하자면 명예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대사와 관련돼 있고 우리 고종 박정희 전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뭐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민주당의 리스크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제적인 말하자면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마 남은 일주일 버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지금 버티게 들어간 것도 같습니다만은 소탐 대실일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찌되었건 이 김준혁 후보가 사과도 이게 뭐 사과도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때밀려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김준혁과 양문석 후보의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겠지만 저는 무엇이든 한시라도 빠를 때 조치가 인정받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도 연일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 그리고 김준혁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양문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양문석 씨 여러분 오케이입니까?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오케이입니까? 예, 이 두 문제에 대한 두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자체 판세 분석 결과라고 하면서 공개한 부분이 있어요. 전국 55곳 판세가 박빙이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수도권이 26곳이다. 자, 이것을 공개한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김상일 네. 평론가 먼저 여쭤보죠. 이 두 문제, 네. 이 두 후보의 문제가 네. 어떤 막판 그 판세를 좀 엎을 만한 그런 네. 변수가 될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자세가 국민 정서를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목표로 삼는 거가 뭐 크게 나누면 세 개잖아요. 부, 명예,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부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욕망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당하게 부가 축적이 됐다고 하는 순간 그 박탈감과 어떤 그거에 대한 반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예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물이 끓어 넘칠지 아니면은 이제 끓은 점을 넘지 않을지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끓고 있다는 건 아마 느낄 겁니다. 근데 이 끓는 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충언을 드립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들었고요. 최수영 평론가.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지지율에 즉각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심의 저류에 저런 어떤 그 국민의 굉장히 휘발성이 큰 사안, 반감이 큰 사안이 도도히 흐른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은 하는 게 민주당이 쌓아올린 자체 지지율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사이익에 대한 실책이라 그러면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 위에 밑에 물이 하나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모래성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 민심의 저류에 저 문제가 어떻게 도도하게 흐를지 민주당은 잘 생각해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저 말들은 그런 거예요. 접전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상대가 여기에서 마지막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예, 총선 관련 정치 이슈들 봤고요. 지금부터는 키워드로 본 22대 총선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공약 대 공약입니다. 빌 공짜를 썼네요. 예, 이번 선거는 특히 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 정책 공약 내놓고 있지만 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그런데 그나마 나오는 그 공약들 상당수도 현실성이 없다. 이런 텅 빈 공약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가 굵직한 저출생 공약들 쏟아내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이 현금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자, 여야의 대표적인 보육 정책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두 분은 어떤 공약을 주목해 보셨나요? 누구?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뭐 육아휴직, 부상보육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인 빈틈을 좀 메우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원을 보면 기본소득, 아동수당, 주로 펀드, 주로 이제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둘 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이든 제도적 지원이든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빈틈을 메꿔주는 게 맞지. 현금성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원이 감당 안 될 때는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무슨 애 낳으면 돈 준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출산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한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여야가 저는 인구부를 그러니까 인구 부처를 이제 신설하게 됐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주목해요. 그래서 차라리 전담할 부처를 만들어서 제도와 예산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 이걸 저는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초등학교에 가보면 네. 정말 교실 보면 두 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학생이 진짜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김상희 평론가 이제 이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 이건 정말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인식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금성 그런 공약을 내더라도 좀 빈틈을 메우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돌봄 있잖아요. 돌봄 예. 제도가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고객이 아니에요. 국가가 고객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예산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들이 하기 싫은 시간에는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출근 시간대 바쁜 시간 아닙니까? 예. 그때 돌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모한테 주도권을 줘서 현금으로 줘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서라도 그 시간에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금 지원,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그 대책에서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직접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저는 효과를 더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믿고 맡길 데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는 믿고 맡길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것도 직접 지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각의 자기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입양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외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도 그래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 우리한테 권고하는 게 뭡니까? 태어나면 그 자체서부터 그 아이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양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서 애를 낳아도 그 사람이 부모 그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모든 거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마음이 다 국민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좀 포괄적으로 가야 뭔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앞서 화면에서 본 그 공약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내놓은 공약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좀 눈에 띄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자동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 휴직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도 있네요. 이 답변을 보면 사실 두 분 말씀대로 워낙 이게 좀
해결이 어려운 문제, 또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 좀 급한 불이라도 좀 꺼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동시간 단축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복지의 최고의 수준은 저는 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때 비로소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말한 저출생 부분이 가장 크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일단 가장 급한 거는 노동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이제 정부도 해야 되지만 기업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 결국 저출생이 된다면 기업이 소비자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 소비자들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 정부의 제도도 제도지만 기업이 호응해 줄 때 비로소 이게 더 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고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호흡을 맞춰준다면 예. 상승 효과가 나겠죠. 그런 점을 저는 본질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파생해서 지금 합쳐진 결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보셨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화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 단기적으로는 이게 심각하다는 걸 국민에게 일단 알려야 되고요. 국민이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은 이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어떤 뭐 문화의 변화 이런 걸 좀 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까?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